하겠습니다. 네, 생명존중 2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1교시에서는 도대체 지구의 나이가 48억년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을 했는지, 그 생명 기원설에 대한 이야기, 또 초기의 지구의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의 기원을 이루는 그러한 유기물질들, 복잡한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설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 그리고 복잡한 유기물,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오파린의 가설에 의한 코어세르베이트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의 조상이라고 하는 루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 밑에도 지금 표현을 해놨지만요, 유튜브 주소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자료도 마찬가지 클릭을 하면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생명체의 기원인 루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특이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조금 전에 루카에 대한 그런 설명에서도 있었듯이 바로 그렇게 특이한 환경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골디락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디락스.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천문학에서 생명체가 거주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하거나 생존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태를 골디락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보편적으로 많이 응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고 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최근에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소설에서, 영국의 소설에서 유래를 한 그런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초기에 암석이 만들어진 암석 행성들이 결국은 유기생명체에 필요한 원소들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고, 외부 행성들로부터, 그리고 특히 탄소, 수소, 산소, 질소와 약간의 그러한 인, 황, 이런 것들이 초기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암석들. 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우주의 대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쵸? 폭발을 하고, 그리고 만유인력에 의해서 어떤 물질들이 자꾸 모이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다가 가진 그런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구도. 그리고 이때 적당한 에너지원들이, 지구는 태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뜨겁게 용해된 지구 핵들이 존재를 하는 상태에서 점점 식어가면서 그러면서 복잡한 문제는 붕괴가 되고, 또 저분자는 합성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 결국은 쭉 거치면서 액체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들, 이거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은 지금 밝혀진 바로는 외부 행성으로부터 전부 물은 지구에 공급이 된 거예요. 즉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그런 운석이라든가 외부 행성들로부터 공급된 것이 지금 현재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가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골디락스의 조건들, 과연 지금 현재도 지구의 초기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조건들로 저렇게 만들어지는 데가 있을까? 있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있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지구의 깊은 심해, 굉장히 깊은 바다죠. 바다에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니까. 그렇게 높은 온도이면서
그 조건에서 특별히 존재하는 것들은 뭐 지구의 심해니까는 바닷속에 존재하는 원소들이라는 게 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또는 그리고 아주 뭐 기초적인 그런 이제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드디어 지구의 초기 환경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40년 전이에요. 1980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존 버러스 교수팀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은 온도의 심해 열수 분출구 요걸 갖다가 탐사를 했더니 요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광물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끊어가지고 그래 조사를 했더니 여기 박테리아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주변의 온도가 121도. 그러니까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만들어졌지만 또 그렇게 가혹한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 여기서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용해된 중심부에서 분출되는 에너지와 물질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심해 생명체가 이제 출현을 했다라기보다는 발견을 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초기의 지구의 환경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골디락스는 거예요. 생명체 탄생의 골디락스가 지금도 유사한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골디락스 조건에서 탄생한 초기의 생명체가 고세균, 고세균일 것이다. 세포에 핵은 없는 단세포의 유기체 형태이고 크기는 직경이 0.0002인치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에서 얻는 화학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다른 단세포들과 유사하게 영양물질을 갖다 흡수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그 활동을 갖다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바로 이 고세균이 최초의 생명체의 일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오래 태고 시대 때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극한 환경에서 지금도 이 고세균들은 살고 있어요. 예. 시베리아 동토 같은 데서도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토가 자꾸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깊은데 굉장히 깊은 데서 수백 년,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을 갖다가 버텨왔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녹으면서 그 안에서도 지금 생명체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들은 결국은 지구 온난화도 하나의 요인으로서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 뭐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고, 그쵸?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알프스 같은 데서 지금으로부터 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그랬었던 인류의 미이라가 발견이 되고 그래요. 또 굉장히 오래된 그 시기에 죽어서 그래서 거기에 묻혀서 그 빙하 속에서 그냥 보존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금 빙하가 자꾸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이게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또 한쪽에서는 극한 그런 가뭄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강물이 메말라가고 거의 강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콜로라도 강 같은 데서는 미국에서 과거 옛날 그 유적들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고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과거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할까? 중동 지역 이런 데서도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고 그러고 있어요. 참 독특한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고세균의 최초 생명 가능성 중에 이제 하나인 그런 것들이 극한 환경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다.
또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다. 또 지구 대기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이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운석의 대충돌 또 그러한 영향도 사실은 초기에 이런 고세균들은 극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양의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가 된 형태로 그렇게 존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사실은 초기의 지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렇게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례들이에요. 요게 바로 메탄 생성균, 메탄을 생성하는 이런 균들은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압력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에서도 얘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메탄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어요. 바로 이 메탄 생성균이 존재하는 아주 현기성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지금은 쓰레기 매립지. 여러분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가본 사람도 있을 테고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는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0~300m 해발이.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쓰레기 산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기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 서울 시내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거기다 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도 뭐가? 메탄가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쓰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들이 바로 이 메탄균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도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고 거기서 나오는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물을 데우고 수증기를 데우고 난방을 하고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김포 매립지에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매립지들에서 폭발 사고도 가끔 일어납니다. 이런 메탄가스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는 시설들도 만들고 있지만 이렇게 메탄균들 극한 환경에서 실제로 지금도 이제 살고 있고요. 초고온 초호열성 환경 저 어떤 데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높은 온도, 굉장히 뜨거운 환경 어디예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산뿐만 아니라 온천 이런 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초호산성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성을 갖다 띠는 요거는 유황이 많은 그런 화산 활동을 하는 황은 이제 얘네들이 산화가 되면은 황산, 아황산 가스가 되고 얘네들이 물하고 만나면 황산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데서도 지금 살고 있어요. 또 호염성, 초호염성이에요. 염도가 굉장히 높은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가까운 쪽에 그쵸? 중동에 우리 사해라고 하는 데 있죠. 그쵸?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람이 둥둥 뜬다니까요. 거기는 그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즉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체는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도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비춰봤을 때 초기에 원시 생명체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그 생명 활동을 갖다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극한 조건에서 이제 생명체들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초기의 원시 생명체들 그런 모습은 지금 화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가 된 그런 결과인데요. 초기 최초의 생명체의 모습이 지금 거의 얘의 지금 나이가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이 호주에서 발견된 그런 이제 암석으로부터 발견된 화석이에요, 이거. 그런데 오늘날의 남세균이라고 하는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갖다 띄었다는 거예요. 이 화석이 포함된 암석의 나이가 35억 년. 그런 정도가 돼. 그러니까 얘는 이미 35억 년 전에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론 크기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10마이크로메타예요. 그러니까
요 폭은 뭐 한 5마이크로메타 정도? 그쵸? 이제 길이가 좀 이제 긴 그런 형태이겠죠. 이게 초기에 그런 이제, 원시 생명체, 채취 생명체라고 지금 현재 이제, 발견이 된 그 화석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제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생명체들은 어떠한 그런 이제 대사 과정을 갖다가 이제 했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화학적 진화를 거쳐가지고 단백질, 핵산, 지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바다에서 그런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결국은 이제 출현을 했는데 이 녀석은 산소가 없었으니까 혐기성 종속 영양생물. 혐기성 여러분들 생물체를 갖다 분류할 때 크게 종속 영양생물, 그 다음에 독립 영양생물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속 영양생물은 뭐예요? 자기가 대사를 하고 성장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다른 데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 영양은 뭐예요? 그러한 영양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독립 영양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독립 영양 생물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광합성을 하는 것들. 종속 영양은 우리 사람처럼 먹이를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최초의 생명체는 그래서 혐기성이면서도 종속 영양생물. 복잡한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분해하고 그러는 데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생명 활동을 갖다 하면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게 되고 거꾸로 이제 유기물질들을 갖다 자꾸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분해를 하니까. 그리고 종속영양 생물들이 이제 점점 죽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생물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하는 생물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물과 태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뭐예요? 우리가 광합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증가를 하고 유기물 감소하고 종속영양 생물들이 이제 다른 먹이를 갖다 먹고 살던 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독립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광합성 세균이 초기 광합성 세균은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요것도 이제 호주의 바닷가에 가면 그 암석들이 그대로 화석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광합성 세균들, 독립영양 생물을 하는 광합성 세균들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들을 갖다 이제 합성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산소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초기의 광합성 세균들, 황색 세균인데 대기 중에 수소를 갖다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대기 중에 수소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또 홍색, 녹색 황세균 같은 경우는 황화수소로부터 수소를 갖다 흡수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게 되는 이런 것들이고요. 또 녹색 식물의 광합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를 갖다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지구상에 이제 뭐가 증가를 하겠어요? 산소의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기가 이제 40억 년 전이고요. 그래프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갖다 우리가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요. 40억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 거꾸로 과학자들이 유출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였었는데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 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겠죠. 산소의 농도가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예요.
이게 현재의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세균이 변성을 하게 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를 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를 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그런 생명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기 중에 산소 농도 증가하고 바닷물의 유기물 농도도 다시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이러한 광합성 생물의 번성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갖다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바다에서는 철광층을 갖다 형성하기도 하고, 또 생물계에서는 호기성 생물들이 이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를 먹고 대사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호기성 생물이 진화를 하고, 오존층이 이제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산소들이 또 이제 합성작용을 갖다 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대기층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니까 바로 생명체들이 조금 더 이런 어떤 돌연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어떤 피해를 갖다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더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상 생물들이 계속 진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진핵세포, 또 원핵세포,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 있습니다. 핵에 막이 있어요. 그리고 DNA가 세포질과 분리가 되고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구조가 복잡한 그런 형태인데요. 요게 진핵세포고요. 요거는 이제 원핵세포예요.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것이 대장균이에요. 얘네들은 핵막이 없어요. 핵이 왜? 핵막은 없고 핵 비슷한 게 있다 이거예요. 원시적인 형태. 그래서 원핵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시 원핵세포에서 원형질막, 소포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동물세포, 또 광합성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포 내 공성에 의해서 원핵세포로부터 진핵세포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생물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원시지구에는 풍부한 유기물, 산소는 없었어요. 그랬었던 것이 이제 생물계에서 바로 원핵 생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합성 세균도, 광합성을 하게 되는 그런 생물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요때 이제 종석 영양 그 생물들이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유기물들을 갖다 먹으면서 분해하니까 유기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유기물은 이제 거꾸로 먹이를 먹으면서 분해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독립 영양 생물인 그런 생물체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립 영양 생물은 산소를 갖다 많이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또 합성을 하니까 유기물이 다시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갖다 이용하는 이제는 이제 호기성 생물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핵 생물, 원시핵으로부터 진짜 이제 핵을 갖다 가진, 즉 핵막을 가진 그런 이제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지속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핵 생물은 핵이 있긴 있는데 원시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핵막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균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매우 작아서 1에서 10마이크로메타, 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그 열악한 상태에서도 살아갑니다. 생명활동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높거나 산성이 굉장히 강하거나 이런 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원핵생물의 특징이 단세포이면서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기가 1에서 10마이크로메타, 이분법으로 주로.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박테리아예요. 세균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분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짧게는 20분, 또 길어도 한 30분이면 벌써 하나의 개체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탁탁탁탁 분해가 되니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30분에 예를 들어서 조금 길어서 30분에 두 개를 분해가 된다고 합시다. 1시간이면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계속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만 해도 벌써 한 마리였던 것이 수만 마리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도 얘네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자손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원핵 생물들, 이분법, 그리고 세균, 고세균이 대표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 중에 대장균 형태를 갖다 이제 보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진핵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핵 생물은 핵막이 있어요. 그리고 DNA가 핵 안에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요거는 이제 독립 영향을 갖다 하게 되는, 광합성을 하게 되는 이제 식물 세포이고요. 예. 이 진핵 생물은 단세포, 군체, 다세포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있고요. 크기가 10에서 100 마이크로메타. 원핵세포보다 크고요. 원생식물, 특물, 동물, 균류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진핵생물들. 예. 진핵생물의 특징이에요. 개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생명활동을 하게 됩니다. 집신벌레, 효모 이런 것들도 다 원핵 세포를 가진 원핵 생명체예요. 네. 단세포 생물, 또 다세포 생물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로 분해가 되기도 하고요. 예. 식물, 동물, 다 이제 진핵 생물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의 차이이지 똑같은 진핵 생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생물체들을 어느 정도 되느냐?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지금 인간이긴 한데 우리 인류인데요. 인류라고 하더라도 오직 한 종이에요. 지금 현재 인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만 존재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까? 인류를 이루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네안데르탈인 이미 멸종됐어요. 예.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 종 중에서도 각 나라마다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브라질에도 굉장히 그 많은 부족들이 존재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종족 중에 한 종족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인종은 아예 없어졌대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 종밖에 존재하지 않은 인류지만 호모사피엔스지만 곤충은 이렇게 많아요. 75만 1000종? 네, 그런 정도 존재를 하고요. 원생동물, 조류. 그러니까 이 동물류들 중에서 불과 한 종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인류. 그러니까 괜히 폼 잡고 우리가 마치 지구의 지배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곤충에게는 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구의 지금 최상위의 지배자는 곤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현재 발견된 생물종 170만에서 180만 종 정도 된대요. 추정은. 근데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추정되는 생물종이 대략 1000만에서 1억 종 정도는 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생물의 분포가 지역별로 고르지 않고 열대우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분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열대우림조차도 자꾸 파헤쳐지고 있죠. 그쵸? 인간의 개발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 파헤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속에 숨어 있었던 박테리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세균 미생물들하고 접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갖다가 자초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생물들은
이제 어떻게 진화를 갖다 이제 했을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생물들이 이제 출현하는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이 진화를 갖다가 지지하는 그러한 이제 공통적인 사실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종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성을 갖다가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띤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해 왔다. 그래서 자연 선택설로서 공통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고요. 환경의 변화, 여기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이 되고 그리고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이제 도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오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생물의 진화를 갖다가 아주 단적으로 나타낸 그런 이제 연구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초파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얘네들은 1세대부터 또 50세대까지 똑같은 그런 이제 번식을 시킨 거예요. 근데 뭐만 변경을 시켰냐면은 환경만 변화시켰어요. 얘네들은 그냥 통상적인 환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알코올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에서 살게 했어요. 50세대 지나고 보니까는 통상적인 환경에 있었던 녀석은 알코올 분해하는 그런 능력이 10%밖에 안 돼. 그런데 알코올이 굉장히 높은 농도에서 존재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진화된 초파리 50세대를 갖다 거치고 보니까는 처음에는 똑같았었는데 50세대를 거치고 나서 보니까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거의 100%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진화의 그런 결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물을 갖다 이제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예, 이렇게 이제 계통 분류라고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공통조상으로부터 네, 여기 원핵 생물 쪽으로 분류하면은 이것이 세균, 대장균, 남세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원핵 생물 중에서도 이제 황세균, 호열균 이러한 부분으로 고세균, 즉 세균과 고세균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쭉 진화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핵 생물들이 진핵 생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원생동물 또는 조류, 식물, 균류, 동물 이렇게 예,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계통들을 갖다 그릴 수가 있어요. 진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시대, 최초의 암색 생성 이후로부터 인류시대 이전까지로 대략 38억 년 전부터 1만 년 전으로 이제 이 지질시대를 갖다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층 속에 포함되는 화석들을 갖다 우리가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유물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특히 많은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갑자기 출현하는 그런 시기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쭉 선캄브리아기를 거쳐가지고 비로소 이렇게 이제 생명체가 이제 하나 탄생을 하게 되죠. 그쵸? 해면동물, 해파리, 그리고 삼엽충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또 이 삼엽충을 지나서 이제 요 시기가 이제 고생대예요. 그러니까 요 고생대 전에는 요게 선캄브리아기죠. 그쵸? 네. 그 시기까지가 보통 해면동물, 여러분들이 아는 해파리 이런 것들 거쳐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에서 삼엽충부터 시작해서 어류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육상식물, 잠자리, 양치식물 그리고 여기가 중생대요. 중생대 이제 시조새, 양서류, 그쵸? 공룡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중생대 끝에 이제 신생대의 맘모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신생대 말기에 드디어 이제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되는, 지구의 나이가 어마어마한데, 예, 이렇게 우리가 삽시간에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체들이 지구에 탄생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많은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출현하는 시기,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멸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약 75% 이상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특정 시기에 대량 멸종 사건이 발생한 뒤에 새로운 종들이 빠르게 이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 대멸종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빙하기,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한 기후변화, 화산활동, 생태 파괴죠.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부분이에요. 공룡이 멸종됐다. 요거 지금은 이제 거의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공룡 멸종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륙이 형성이 되고 대륙붕이 감소되면서 해수면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멸종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몇 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의 대멸종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크면서, 그러면서 어떤 인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역사가 확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저도 배웠던,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굉장히 강건한 국가를 갖다 이루었었잖아요. 근데 삼국에서 쫓겨나면서, 신라의 멸망이 되면서 쫓겨나면서 고구려가 그냥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고구려 후손들이 만든 국가가 뭐죠? 예? 발해예요, 발해. 대조영. 여러분들 드라마도 봤었던 발해입니다. 밑에는 신라가 있었다면 위쪽엔 발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소장파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역사의 주류로 지금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신라가 통일이라는 거는 신라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가 통일인 것이지, 이미 북쪽에도 고구려의 후예들이 북국으로서 이제 발해를 갖다가 번성시켰는데, 근데 발해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쵸?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백두산의 폭발에 의해서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렇게 지구의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여러 시기를 갖다 거치면서 지금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5번의 대멸종이에요. 이게 오르도비스기 4억 4,300만 년 전, 대원기 후기 3억 5,900만 년, 페른기 2억 5,100만 년, 트라이아스기 2억 년 전, 백악기, 말기가, 요게 그 이제 운석의 대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이렇게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6번째 대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번의 대멸종, 원인이 뭘까요? 요거랍니다. 인류에 의한 환경 파괴. 지금 우리 지구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죠. 저도 경험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근래만 하더라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 한쪽에서는 극심한 홍수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갖다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인류에 의한 환경 파괴가 결국은 6번째 멸종을 초래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하면서 마지막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우리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또는 산업화 또는 그 과정에서 야기가 되는 지구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